내 이름은 이지은, 32살. 7살짜리 아들 민수를 홀로 키우는 엄마다. 내 세상은 두 개로 나뉜다. 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작은 반지하방, 그리고 뜨거운 김과 쨍그랑거리는 그릇소리, 끊임없는 주문이 뒤섞인 이곳. 서울 설렁탕의 주방과 홀.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운데 나는 벌써 두 번째 땀을 훔치고 있었다. 출근 시간대의 서울은 전쟁터와 다름없다. 특히 우리 가게처럼 역 근처에 있는 곳은 더욱 그렇다. 이모, 여기 깍두기 좀 더요. 저기요, 계산이요. 쉴 틈 없이 터져 나오는 목소리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쟁반 위에는 뜨거운 뚝배기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는 밀린 월세와 다음 주에 내야 할 민수의 유치원비가 위태롭게 떠다녔다. 이지은 씨, 지금 놀아. 손님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김 과장님이었다. 그는 기름진 머리를 하고 항상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홀을 어슬렁거렸다. 그의 눈에는 손님은 돈으로 보이고 직원은 부품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지나갔다. 저 인간의 눈에는 내 임에 흐르는 땀도,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는 내 노력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테이블 회전율과 계산기의 숫자뿐이다. 아침 전쟁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 아주 잠깐의 평화가 찾아왔다. 텅 빈 홀에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잿빛이었다. 높은 빌딩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덮어버린 도시. 저 차가운 빌딩 숲 어딘가에 내가 꿈꾸던 작은 카페가 있을까? 향긋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곳. 손님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편안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하지만 그 꿈은 반지하방의 눅눅한 벽지처럼 희미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엄마, 오늘은 일찍 와. 민수랑 로봇 조립하기로 했잖아. 아침에 나를 배웅하며 졸린 눈을 비비던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약속했지만 오늘도 야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나는 고개를 흔들고 다시 걸레에 힘을 주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다. 점심시간이 되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었다. 그는 낡고 빛바랜 군복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허리는 굽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꼿꼿한 자세와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가장 구석진 자리로 가 조용히 앉았다. 나는 물 주전자를 들고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내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슬픔인지 허무함인지 모를 감정이 담긴 푸른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는 메뉴판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가장 비싼 특 설렁탕이나 수육이 아닌 가장 아래쪽에 적힌 가장 저렴한 기본 설렁탕에 머물러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설렁탕 하나만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향하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마치 오래전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다. 우리 할아버지도
전쟁에 참전하셨고 평생을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셨다. 저 할아버지의 굽은 등과 거친 손에서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는 주방 이모님께 특별히 부탁했다. 이모, 저기 구석에 앉으신 할아버지 설렁탕에는 고기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이모님은 나를 한번 힐끗 보더니 말없이 고기 몇 점을 더 뚝배기에 담아주셨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설렁탕을 할아버지 앞에 놓아드렸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 밥이랑 국물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는 아주 천천히, 거의 의식을 치르듯 식사를 시작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다른 손님들의 시중을 들면서도 계속 그에게 시선이 갔다. 그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했다. 뚝배기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그는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 과장님의 눈초리가 점점 매서워졌다. 그는 턱짓으로 할아버지가 앉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내게 눈치를 주었다. 어서 계산을 하고 내보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손님,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는 잠바 주머니를 뒤지고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손이 멈췄다. 텅 빈 주머니에서 나온 그의 손은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저기 내가 지갑을...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깊은 절망과 수치심을 보았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왔을 한 남자가 단돈 몇천 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김 과장님이 매서운 눈으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께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듯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와 할아버지를 도둑 취급하며 소란을 피울 기세였다.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오늘 하루치 팁을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 돈. 그걸로 민수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었다. 월세 걱정, 유치원비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의 무너진 자존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저 눈빛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눈빛이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나오는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찰나의 순간 결심을 내렸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몸을 살짝 숙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몇 번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 그게 정말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서 많게셔 맛있게 드셔주시면 돼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걸어가
내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꺼내 계산기에 넣었다. 7,000원.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지만 지금의 내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작은 희망 같은 것.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굽은 뒷모습이 잿빛 도시의 풍경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과 동시에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무실 문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김 과장님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눈빛은 마치 내 모든 행동을 다 지켜봤으며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선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따뜻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 같았다. 일장 끝. 김 과장님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내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것 같았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이모님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희미한 배경음처럼 아득해졌다. 내 세상에는 오직 나를 향한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내 안에서 요동치는 불안감만이 존재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턱 끝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가리킬 뿐이었다. 그 침묵이 1,000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홀을 가로지르는 그 몇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내 등 뒤에 따갑게 박혔다. 동정일까? 아니면 그러게 왜 나서서 일을 만들어 하는 비난일까? 어쩌면 그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안도감일지도 모른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은 간단했다. 나서지 말고, 튀지 말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것. 나는 오늘 그 불문율을 어겼다. 김 과장님의 사무실은 홀 구석에 딸린 작은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서류 냄새와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향이 코를 찔렀다. 창문은 있었지만 바로 앞 건물의 벽에 막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함께 가게 곳곳을 비추는 CCTV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정확히 계산대를 향해 있었다.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지은 씨, 앉아봐요. 김 과장님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 딱딱한 보조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다. 그는 말없이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더니 조금 전의 상황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내가 있었다. 당황한 표정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 그리고 계산대로 걸어와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그는 소리까지 키웠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화면 속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지은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상을 멈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고스란히 느껴졌다. 과장님, 그게 저 할아버님께서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지갑을 잃어버려 그 말을 믿어요. 이 바닥에서 그런 핑계대는 거지들이 한둘인 줄 압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내일은 10명이 공짜 밥 달라고 몰려올 겁니다. 여긴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이라고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 곤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국가를 위해 싸우신 분이잖아요. 잠배 훈장 자국도 있던걸요. 설렁탕 한 그릇 정도는 우리가 대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 항변에 김 과장님은 코웃음을 쳤다. 대접 이지은 씨가 사장이야, 당신 월급에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 다 회사 손실이라고? 당신의 그 값싼 동정심 때문에 가게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서비스직에 어울리지 않아. 감정에 휘둘려서 원칙을 무시하잖아.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에는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셨잖아요. 그분의 그 표정 이지은 씨.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겁니까? 그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나는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그의 차분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신, 혼자 애 키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사람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지. 고작 7,000원짜리 감상에 빠져서 자기 밥줄을 끊어 제정신이야. 당신의 그 하찮은 친절이 당신 아들 밥 먹여줘.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을 꽂아줘. 그는 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후벼 팠다. 민수,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래, 나는 민수의 엄마다. 민수를 위해서라면 진흙탕이라도 굴러야 하는 엄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한 거지? 내 감정 하나 때문에 민수의 밥그릇을 걷어찬 셈인가 융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이고 모구 없었다. 오직 이 직장을 잃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하지만 김 과장님은 내 간절한 사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말했다. 용서 늦었어. 이지은 씨, 당신은 우리 가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어겼어. 신뢰의 원칙. 나는 이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또 당신의 그 훌륭한 인간미가 발동해서 가게에 손해를 끼칠지 어떻게 알아.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휙 던졌다. 해고 통지서였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상기본인은 회사 내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금일부로 해고 조치함. 머리가 윙윙 울리고 숨이 막혔다. 과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정말 이 일이 필요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라도 할게요. 제발. 내 목소리는 애처롭게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시끄럽고. 당장 나가서 짐 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자 홀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 쏠렸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처럼 텅 빈 눈으로 직원 탈의실을 향해 걸어갔다. 탈의실안. 내 사물함은 작고 초라했다. 그 안에는 달아빠진 운동화 한 켤레, 먹다 남은 초코바 하나,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민수는 로봇 장난감을 들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엄마, 최고 사진 밑에 민수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놓은 글씨가 보였다. 순간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나는 사물함에 기댄 채 소리 죽여 울었다. 뭐가 최고라는 걸까? 아들과의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아들의 밥 한 끼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이 엄마가 뭐가 최고라는 걸까? 나는 죄인이었다. 민수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을 훔치고 가방에 내 물건들을 쑤셔 넣었다. 달아빠진 운동화, 초코바, 그리고 민수의 사진, 그게 내 2년 직장 생활의 전부였다. 옷을 갈아입고 탈의실을 나오자 동료 몇 명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제 막 20살이 된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괜찮아요?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아. 너는 과장님한테 밉보이지 말고 일 잘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뒷문으로 향했다. 손님들이 드나드는 환한 정문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인 후미진 뒷골목.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일터였던 곳의 냄새가 이제는 구역질 나게 느껴졌다. 나는 목적지 없이 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모두들 바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나 혼자만 길을 잃고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통화 목록에는 우리 아들과 집주인 아줌마 이름만 가득했다. 당장 이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 새삼 비참하게 다가왔다. 다음 주 월세, 민수 유치원비, 당장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검은 구름처럼 내 머릿속을 뒤덮었다. 7,000원, 고작 설렁탕 한 그릇 값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줄이야. 그 할아버지를 돕지 말았어야 했을까? 모른 척 했어야 했을까? 그랬다면 나는 지금도 주방과 홀을 오가며 땀 흘리고 있었을까?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속에서 내 작은 흐느낌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잿빛 하늘에서는 기어이 차가운 겨울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내 처지를 위로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비웃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친절의 대가가 이토록 차갑고 아픈 것이라고. 제3장 휴대전화 화면 속의 폭풍, 내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날 그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녀의 이름은 김유진, 언론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유진은 사라져가는 서울의 맛이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낡았지만 깊은 맛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 설렁탕을 찾아온 참이었다. 유진은 혼자였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뽀얀 국물의 설렁탕을 맛보며 주변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의 표정, 대화, 식당의 분위기,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글의 소재였다. 그녀의 눈에 깡마른 체구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홀을 누비는 한 여직원이 들어왔다. 바로 나.
이지은이었다. 유진은 내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직원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기계적인 친절이 아닌 진심 어린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 할아버지도 보았다. 낡은 군복 잠바를 입고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얼굴로 들어서는 노인.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시선이 갔다. 할아버지가 가장 저렴한 메뉴를 시키고 소리 없이 식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를 남몰래 챙겨주는 내 모습까지 모두 그녀의 시야 안에 있었다.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작게 미소 지었다. 블로그에 이 식당의 맛과 함께 이 직원의 따뜻함에 대해서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계산대 앞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유진은 똑똑히 목격했다. 지갑을 찾으며 당황하던 할아버지의 하얗게 질린 얼굴,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이던 나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무실 문 앞에서 지켜보던 매니저의 싸늘한 표정까지도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무슨 일 생기는 거 봐라 아니야.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내가 매니저의 사무실로 불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 설렁탕 국물은 이미 식어버렸고 그 구수하던 맛은 쇠맛처럼 역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굳은 표정에 내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탈의실로 향하는 내 뒷모습을 보며 유진은 직감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구나. 잠시 후 가방 하나를 맨 내가 뒷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창밖으로 보았을 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고작 설렁탕 한 그릇 때문에.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던 사람을 저렇게 내쫓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기름진 머리의 매니저를 쏘아보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홀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그의 눈치를 보며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침묵. 그 거대하고 무거운 침묵이 유진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부당함을 나라도 알려야 한다.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나 다름없었다. 유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네이트판에 접속했다. 톡톡 게시판.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과 분노가 들끓는 그곳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제목 오늘 저는 7,000원짜리 친절히 해고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오늘 점심 저는 오래된 설렁탕 맛집으로 유명한 종로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음식의 맛이 아닌 너무나도 쓰디쓴 세상의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 너머로 한 여직원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미소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님께서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군복 잠바 차림에 허리는 굽으셨지만 눈빛만은 고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저렴한 설렁탕 한 그릇을 시키시고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문제는 식사를 마친 뒤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지갑을 찾지 못해 무척 당황하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에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변에 시선이 쏠리고 분위기가 싸늘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그 여직원분이 할아버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어 보이는 팁을 모아 할아버님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식당 매니저는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여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짐을 싸서 뒷문으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절, 우리가 배워왔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한 사람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7,000원.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커피 한 잔 값일지도 모르는 그 돈이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증명하는 대가이자 동시에 해고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입니까? 효율과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온기가 처벌받는 사회가 정말 맞는 걸까요? 저는 그 여직원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빛을요. 유진은 글을 다 쓰고 잠시 망설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까 몰래 찍어두었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내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진 속의 분위기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짐작하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가 식당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동안 그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1. 헐, 진짜 너무하네요. 대체 어딘가요? 댓글 2 읽는 내내 화가 나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매니저가 있다니. 댓글 3 주작 아니에요. 세상에 저런 일이. 그러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댓글 4. 저 종로에서 일하는데 혹시 예스 설렁탕 아닌가요? 거기 매니저 악명 높아요. 그 댓글을 시작으로 폭풍이 몰아쳤다. 글은 순식간에 오늘의 톡에 선정되었고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분노, 공감, 위로,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들이었다. 댓글 234. 7,000원에 양심을 판 매니저나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자르는 식당이나 당장 불매운동 합시다. 댓글 5267. 그 직원분 찾아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런 분이 잘 사는 세상이 와야죠. 댓글 788. 기자입니다. 글쓴이님,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커뮤니티 알림, SNS 공유 알림, 심지어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까지. 그녀의 글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갖 SNS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해시태그를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다. 닐 7,000원의 친절, 샤베라르 서울 설렁탕 불매운동, 해고당한 천사님을 찾습니다. 해시태그는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식당의 로드뷰를 캡처해 올리고 별점 테러를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의 식당 정보에는 친절을 해고하는 곳, 인간미 없는 곳이라는 후기가 실시간으로 달렸다. 유진은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한 일은 그저 키보드를 두드린 것뿐인데 세상이 뒤집히고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이 폭풍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분노에, 슬픔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다. 그 시각 나는 텅 빈 방에서 잠든 민수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세상이 나를 위해 들끓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절망 속에서 나는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화면 속의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내가 있었다. 어젯밤은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절망이라는 무거운 이불을 덮고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아침의 희미한 빛에 억지로 눈을 떴다. 옆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민수의 얼굴이 있었다. 고른 숨을 내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어젯밤의 절망이 다시 현실이 되어 목을 조여왔다. 엄마, 오늘 일 안 가? 잠에서 깬 민수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나는 차마 해고당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응, 오늘 엄마 쉬는 날이야. 우리 민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줄게. 와, 신난다. 그럼 오늘 로봇 조립하는 거야. 민수는 신이 나서 외쳤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아들, 이따가 하자.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나는 알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틀어주고 나는 구인 광고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의 작은 화면에 가득한 채용 공고들. 경력 무관. 초보 가능.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문턱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 보였다. 32살의 애딸린 여자. 내세울 것 없는 경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식당의 허드레실이거나 마트의 계산원이거나 청소일 정도였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과연 민수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때였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서울 설렁탕에서 유일하게 내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주방의 막내 지영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지영아. 언니 맞죠? 괜찮아요. 지금 어디에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흥분되어 있었다. 나 그냥 집에 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요, 언니. 지금 인터넷 한번 봐봐요. 난리 났어요. 난리. 인터넷,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지영이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언니, 어제 해고당한 거. 어떤 손님이 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서울 설렁탕이고 사람들이 전부 언니 찾고 있다고요. 해고당한 천사님이라고. 천사해고 인터넷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영아,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봐. 내가 왜... 아유, 답답해.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 지금 당장 확인해봐요. 전화를 끊자마자 카톡 소리와 함께 링크 하나가 도착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다. 네이트판 게시물이었다. 제목은 오늘. 저는 7,000원짜리 친절히 해고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그날의 상황이, 내가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내가 그에게 속삭이던 순간 내 돈으로 계산하던 모습, 그리고 김 과장에게 불려가 쫓겨나던 내 뒷모습까지. 글쓴이는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끝도 없이 이어진 댓글들. 정의는 살아있다. 저런 식당은 망해야 합니다. 직원분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힘내세요. 7,000원 아끼려다 가게를 말아먹는 매니저 클래스 케케케. 해고당한 천사님, 이 글 보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저희 회사에서 특채로 모시고 싶습니다. 후원 계좌 열어주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이게 정말 내 이야기란 말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눈물로 얼룩져 흐릿해졌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어제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차가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내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씨 맞으십니까? 저는 YTN 기자 아무개입니다. 네, 기자요. JTBC 뉴스룸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수많은 기자들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나는 어쩔 줄 몰라 횡설수설하다가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관심이었다. 이 언니, 지금 TV 뉴스 봐봐요. 지영이의 문자를 받고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서울 설렁탕. 앞의 풍경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가게 앞은 취재 차량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몇몇 시민들은 친절을 해고한 악덕업주를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화면 아래 자막에는 갑질 논란 서울 설렁탕. 결국 영업 중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김 과장님의 분노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다. 뉴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기자가 수소문 끝에 그날의 할아버지를 찾아냈다. 그의 이름은 박영수.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다. 뉴스 화면 속에서 할아버지는 기자의 인터뷰에 어색해하며 말했다. 그날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는데 그 아가씨가 천사였지. 천사,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정말 고맙다고. 이 늙은이 때문에 괜히 피해나 입지 않았는지 그것이 걱정이오.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의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자. 내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웠구나. 그때 한 통의 문자가 더 도착했다. 지영이었다. 언니, 어떤 분이 후원 계좌 만들어서 올렸는데 지금 확인해봐요. 문자에는 은행 앱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었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링크를 눌렀다. 그리고 내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내 눈을 비볐다. 다시 보고 또다시 보았다.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공이 몇 개인지 한 번에 셀 수도 없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밤낮으로 일해도 만져볼 수 없었던 큰돈이었다. 월세, 유치원비. 그런 걱정들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순간 그 돈은 내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배고프고 외로운 한 사람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었을 뿐인데 수많은 전화와 문자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번호가 있었다. 지역번호 2로 시작하는 평범한 번호였지만 끈질기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정중하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미당 식품의 대표이사 비서실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지은 씨에 대한 기사를 접하시고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대표님께서요. 저를요. 네, 단순히 일자리를 제안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도 과거의 어려운 시절 한 분의 도움으로 재기할 수 있으셨다며 이지은 씨의 용기와 따뜻함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제안. 그 단어가 내 심장에 강하게 울렸다. 이것은 동정이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잠든 민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았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인데 오늘은 더 이상 회색으로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온기가 모여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내가 오늘은 희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세상이 나에게 목소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그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였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인 주한미당 식품본사 앞에 섰다. 여의도에 위치한 거대한 통유리 건물은 어제의 잿빛 하늘이 아닌 눈부신 파란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위압적인 건물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몇 번이나 입었던 가장 깨끗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이곳은 내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비서실의 안내를 받아 최상층에 있는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커다란 창으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웅장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창 앞에 인자한 미소를 띤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다. 최 회장이었다. 이지은 씨, 어서 와요. 오는 길이 힘들지는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지 않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이웃 아저씨처럼 따뜻했다. 나는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은 채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요. 딱딱하게 굴 것 없소. 나 사람 무서워하는 늙은이 아니오.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내어주었다. 그의 소박한 행동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사를 보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소. 이지은 씨의 이야기에서 내 젊은 시절을 보았거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이 상경에 구학하던 시절 배가 고파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어느 겨울날
단골 국밥집 아주머니가 그를 불러 안치고는 돈을 받지 않고 뜨거운 국밥을 내어주었다고 란샜다. 학생,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그때 다른 어려운 사람 밥 한 끼 사주면 되는겨. 그 한마디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절망에 빠져있던 젊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나는 그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평생 빚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소. 오늘날의 한미당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세운 회사나 마찬가지요. 이지은 씨의 기사를 읽는데 수십 년 전 그 국밥집 아주머니가 당신의 모습으로 내게 다시 말을 거는 것 같았소. 이제는 네가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내 작은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이지은 씨에게 그냥 돈이나 일자리를 주고 싶지 않소. 그건 진정으로 돕는 게 아니니까. 혹시 꿈이 있소? 나는 망설였다. 내 꿈 반지하방의 곰팡이처럼 현실에 찌들어 거의 잊고 지냈던 그 꿈. 작은 카페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내 대답에 최 회장은 환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소.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 우리 회사에 작은 식당이나 카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이지은 씨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어주겠소. 가게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경영 노하우까지 전부 지원할 테니 이지은 씨는 그저 지금 그 마음 그대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파는 사장님이 되어주시오. 이건 동정이 아니라 투자요. 나는 당신의 선한 마음에 투자하는 거요.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다. 그 후 몇 달은 꿈처럼 지나갔다. 나는 최 회장님의 도움으로 경영 수업을 받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민수의 손을 잡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게 자리를 알아보았다. 마침내 우리는 북적이는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상가를 발견했다. 가게를 꾸미는 내내 민수는 내 옆에서 제잘거렸다. 페인트 색깔을 함께 고르고 메뉴에 들어갈 쿠키 맛을 보며 진지하게 평가해 주었다. 엄마, 이 쿠키는 별로야. 더 달아야 해. 아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가득 찰 때마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불던 어느 날 내 카페가 문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희망 한 스푼.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이 모든 폭풍의 시작이었던 유진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내 카페의 단골 손님이자 가장 친한 동생이 되었다. 최 회장님도 화환 대신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조용히 찾아와 "거 보시오. 내 투자가 성공했지?" 하며 아이처럼 웃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손님. 박영수 할아버지가 보건소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카페에 들어섰다. 이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진 모습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새 한 마리를 내밀었다. "사장님, 아니, 이 은인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구려. 이 새처럼 앞으로 훨훨 날아오르시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나무 새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 매일같이 카페에 오셨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세상을 구경하고 내가 타드리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오후였다. 낡은 패딩을 입은 한 대학생이 머뭇거리며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내 돌아서려 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가 그가 앉은 테이블에 따뜻한 라떼 한 잔과 갓 구운 쿠키를 내려놓았다. 학생은 당황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돈이 부족해서.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치 오래전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최 회장님이 수십 년 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처럼. 괜찮아요. 학생,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성공하면 그때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면 돼요. 학생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내 그의 눈가에 고마움과 감동의 눈물이 어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친절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베푼 작은 온기가 세상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내게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카페 문을 닫을 시간. 마지막 남은 손님은 숙제를 하고 있는 아들 민수뿐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커피 향이 감도는 이 작은 공간. 내 꿈이 현실이 된 이곳.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돈과 명예가 나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내 손을 잡아준 사람들의 온기.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희망이 나를 바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작은 친절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긍정하는 행위였고, 세상은 그 마음에 응답해 주었을 뿐이다. 나는 숙제를 마친 민수의 손을 잡았다. 아들, 집에 가자. 네, 엄마. 카페의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희망한 스푼이라는 간판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이 이 문을 열고 찾아올 것이다. 나는 이제 그 희망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